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임상영양학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에 소속된 이형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오시밀라가 뭐고 바이오시밀라 개발 및 사용에 관련된 쟁점이 어떤 게 있는지 특별히 이것을 현장에서 환자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이오시밀러가 뭔지,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쟁점, 또 바이오시밀러는 아닌데 바이오시밀러라고 우기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인텐트 카피즈라고 얘기하는데요.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건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야기부터 해보죠.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원래 바이오 의약품이 있는데 그 바이오 의약품이 이런저런 이유로 패턴트, 특허가 만료되면서 그것과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원래 허가받았던 특허가 만료될 거라고 하는 그게 기준 바이오 의약품 또 레퍼런스 또 오리지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오 의약품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하다고 입증을 하고 그러나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차이가 뭐 큰 차이는 없겠다. 이렇게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던데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화합물 베이스의 이제 의약품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의약품도 기존 의약품이 특허 만료되면은 그것과 동등한 유효 성분을 갖고 있는 의약품을 후발주자가 만들어서 팔 수 있고 그래서 흔히 지네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네릭이요. 또 뭐 카피 의약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카피 의약품과 비슷한 개념이 바이오 의약품에도 있는데 그게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바이오 지네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왜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최근에 이렇게 핫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넘버원, 제일 큰 이유는 바이오 의약품 쓰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바이오 의약품들이 다 있고 밑에는 이제 리피터, 이건 이제 파이저에서 만든 이제 스태틴이죠. 에토바스태틴인데 그거 대비해서 1년에 1,400불 이게 나왔던 때가 벌써 꽤 옛날 자료인데요. 지금 이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1년에 쓰는데 뭐 한 160만 원 정도 내가 돈 내면 되는데 여기 아바스틴 같은 거요. 헐셉틴, 트레스주맵이죠. 이런 것들 아바스틴 베바스주맵이라고 이제 안티베제프인데요. 그러니까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그런 생물학적 생물약품이죠. 렌투스는 이제 베이사 인슐린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1년에 쓰는데 뭐 수천만 원입니다. 비싼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 의약품도 결국은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EU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특허가 만료돼 가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바이오 시밀러 이런 얘기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돼 가면서 스몰 모lecular 화합물 베이스의 의약품의 영역과 비슷하게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도 그런 이제 어떤 후발주자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을 허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이오시밀러는 말 그대로 시밀러인데요. 바이오시밀러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비슷하지만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도 당연히 다르지만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사이도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작은 화합물 베이스의 신약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의약품 얘기하죠. 흔히 지네릭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바이오 지네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유비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이제 그 스노우플레이크, 그러니까 눈송이입니다. 우리가 눈송이를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를 현미경에 놓고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육변이 있습니다. 육각형이잖아요. 6개의 변이 있는데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모든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자체가 전부 다 달라요. 이게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항체 베이스에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을 레퍼런스로 삼았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비록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항체 시퀀스에 해당되는 아미노시드 시퀀스는 동일할지 몰라도 이게 항체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구조가 다 바뀌게 되고 특히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FAB뿐만 아니라 FC에서도 중요한 생물학적 어떤 기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antibody dependent cellular cytotoxic이니까 항체에 근거해서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이게 FC를 인지하는 셀들이 와서 주로 NK 셀 계통이지만 작동을 하는 건데요. 그 ADCC 또는 CDC 보체 근간한 이런 것들의 어떤 활성도를 좌지우지하는데 중요한 것이 여기 얼마나 많은 당단백이 붙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종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형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바이오 약품으로서 이 항체의 어떤 아미노애시드의 시퀀스는 동일할지 몰라도 이 물질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같은 스노우플레이크처럼 보이는 6개의 면을 갖고 변을 갖고 있지만 각각의 스노우플레이크는 각각 다른 것처럼 바이오 세계에서는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 그래서 바이오지네리라고 얘기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어떤 경우에 제일 큰 거냐? 임상적으로 그 차이를 찾아내는 건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오버랩도 되고 또 뭐 서로 이렇게 상쇄되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전에 보는 이제 약동학적, 파마코키네틱스 좀 차이를 잡아낼 수 있고요. 비임상에 좀 찾아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원천적으로 물리, 화학, 또 생물학적 양상은 차이를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예로 하나 드리면요. 엔브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타너셉트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수용성 또는 트랜스셀룰라 트랜스멤브레너스 소위 말하는 NT-TNF, 그러니까 TNF-알파의 이제 리셉터를 2개 잡고 그걸 갖다 FC로 이렇게 잡아서 뭐 항체는 아니지만 잡게 한 그거잖아요. 이게 엔브렐이. 근데 이거에 이제 그 특허가 만료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거에 소위 말하는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고 베나팔리라고 하는 것은 삼성이 만든 이제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해보면요. 임상적으로는 거의 그 2개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제 아마 ACR20, 이제 루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의 중요한 에피커시 엔드포인트이죠. 뭐 차이가 없고 얘들의 이제 차이의 95% 신뢰 구간도 원래 사전에 정했던 equivalence margin보다 안쪽에 있게 되면은 두 약물이 기본적으로 similar하다 이렇게 이제 equivalent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임상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걸 안에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 슬라이드는 유럽 EMA에서 베나팔리를 이제 심의할 때 작성했던 문서에서 갖고 온 정보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물리화학적 성상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 중에서 베나팔리가 원래 엔브렐 오리지널 바이오 약품과 다르다는 거. 이렇게 제가 뭐 어떤 것들은 다르고 어떤 건 더 낮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것도 더 높고 어떤 거는 이렇게 차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리화학적으로 동일한 어떤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제품이죠. 또 이렇게 생물학적 특성도 나열한 건데 여기 있는 것들처럼 베나팔리와 원래 EU에서 만든 엔브렐 또 미국에서 만든 엔브렐 사이에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생물학적 특성이 이렇게 다릅니다. PK도 달라요. 그 여기 있는 것처럼 SB4가 이제 베나팔리를 개발할 당시 썼던 코드명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타너셉트 대비해서 베나팔리가 어떤 농도가 높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2가지가 과연 이게 같은 제품이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록 임상적으로 차이는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더라도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지네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긴 한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우리 지네릭 의약품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허가를 하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약을 주고요. 되게 이제 경고를 주니까 이제 이러한 형태의 시간에 따른 약물 농도 곡선이 얻어지는데 여기는 좀 오리지널 의약품과 지네릭 의약품을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한 번은 오리지널, 한 번은 지네릭을 복용 또는 투약받고 시간에 따라 체열을 한 다음에 시간에 따른
약물의 혈중 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곡선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최고 혈중 농도 또 이 곡선 하의 면적, AUC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의 비를 구해서 geometric mean을 구해서 그 레이쇼를 구하고 그 레이쇼의 양쪽 90%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이 0.8, 1.25. 그러니까 20%죠. 여기 1.25가 되고 0.8이 되는 거는 이제 아래 분자 분모를 바꾸게 되면 0.8이 됐다, 1.25가 됐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은 두 약물이 바이오 이퀴벌런트다,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 그래서 이제 지네릭을 허가해 주는 게 그러니까 지네릭 의약품의 허가 기준, 현재의 어떤 규제 기준인데요. 바이오시밀러는 이렇게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가 같은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 두 가지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와 원래 의약품이 물리화학, 생물학 특성이 유사한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많이 돈도 드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되게 비임상에서 이제 주로 소분자 화합물 위주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독성 연구가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이 과정을 되게 이제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새로 만든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갖고 들어와서 1상, 2상 보통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상의 경우에는 약효가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용량을 설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빼고요. 1상과 3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거쳤을 때 두 약물이 동일하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동일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비슷한 걸로 나오게 되면은 그럼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기에 뭐 이렇게 단순하게 표시했습니다만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매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뭐 언론에서 그렇게 띄운 것도 있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면요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결국 쉽지 않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농담처럼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는 거는 2만 피트 상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서 반경 5m 안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원 안에 떨어지는 건데 물론 능숙한 이제 그 스카이다이버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하여튼 사실 바이오시밀러 개발하는 게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전통적인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초반에는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이제 왕창 연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물질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처음에는 좀 잘 모르니까 조금씩 하다가 비임상 단계가 되면은 이제 조금 연구를 더 확대하고 임상 단계에서 확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나 또는 걸리는데 뭐 드는 시간에 약간 좀 다른데 임상 시험 좀 다른 거기 때문에 하지만 드리는 노력이 처음에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이런 생물학적 또 물리화학적 성상이 두 바이오의약품이니까 기준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가 충분히 비슷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여러 가지 시간 이게 많이 쓰고 오히려 뒤로 갈수록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쉬워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 차이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의 기제를 적용하게 되고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물질 바이오의약품과는 달리 초창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무엇인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그럼 왜 바이오시밀러가 갖고 있는 쟁점이 뭐냐? 개발 또 사용 관련된 쟁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쟁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divergence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응증 확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이제 하는 문제 interchangeability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바이오시밀러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은 약물 역학 관점에서 안전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의약품을 환자가 투여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 건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허가 과정에서 얼마나 동등성 마진을 어떻게 잡을 건지. 물론 이제 후발주자인 바이오시밀러 개발 회사의 관점에서는 동등성 마진을 넓게 잡을수록 유리하죠. 아까 제가 그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2만 PT에서 5m 그러니까 5m 반지름 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50m 반지름 안에 떨어지는 게 더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발주자인 바이오시밀러 개발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퀴벌런스 마진을 넓게 잡고 싶은데 무한정 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입니다. 원래 출발할 때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초록색,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가 충분히 물리화학적 성상 또 어떤 것들이 유사한 것처럼 이제 되니까 뭐 허가를 받았겠죠. 그죠? 근데 이후에 오리지널 의약품도 또 바이오 의약품도 계속 공정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에서 했다가 B라는 공장으로 이전해 가고요. 또 뭐 공정 중에 어떤 부분들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다른 시리즈에서 이야기했던 거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공정이 곧 제품입니다. 즉 어떠한 공정, 어떠한 생산 시설, 또 누가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산물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출발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드리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이게 충분히 커져가지고 드리프트가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걸 다이버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이버전스가 되면은 처음 허가받을 때는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완전히 달라졌네. 물리화학, 생물학적 성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 얼마까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괜찮다고 할 건가? 여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타너셉트, 엔브렐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이 중간에 한번 생산 공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공정을 바꾸기 전에 네모로 표시한 것과 공정을 바꾸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염기 성분의 상대적인 분율 이런 것도 달라지고요. 이 G2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FC에 붙어있는 글라이코실레이션을 하는 당단백 종류인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분율도 이전과 이후가 다르죠. 이후가 여기 있는 것처럼 G2F라고 하는 당단백의 상대적인 함량이 줄어든 걸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여기 그림에서도 이게 이 전기용동한 건데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당단백은 그 항체나 또는 FC를 갖고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항원을 인지해서 거기 붙는 FAB, 그러니까 안티젠 바인딩 그 프래그먼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FC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 항체 베이스드 의약품의 생물학적 성상이나 효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s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이게 다른 의약품처럼 기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지어는 오리지널 의약품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뭐 제가 한 건 아니면 이제 저희 랩에서 과거에 했던 그 연구 결과인데요. 이 일맥 다르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아까 Cmax, AUC 뭐 각각 최고 일중 농도, 다음에 곡선화, 농도 곡선화 면적인데요. 이게 엔브렐의 그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국내에서 여러 회사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1에서 5로 명시된 것들이 서로 다른 회사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결과에서 얻어진 오리지널 의약품, 그러니까 원래 엔브렐 회사 처음에는 이제 자이모 지네릭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 지금 아마 엠젠이 아마 갖고 있어요. 지금은 센터콘가요? 하여튼 뭐 회사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 회사 같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Cmax 그러니까 초혈중 농도도 왔다 더 거의 2배 차이가 나고요. AUC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 5개의 스타디에 사용된 엔브렐이 물론 시차가 있죠. 같은 의약품일까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reference biologics, 그러니까 원래 기준 의약품 자체도 그 스스로를 기준 의약품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얼마까지 차이가 없다라고 인정할 건가?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생산 공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매니팩처링 사이트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다른 것들을 써야 되거나 이러면은 반드시 그 규제기관에 신고하고 어떤 중요한 경우, 중요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게 별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입증해야만 물건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쟁점은 소위 말하는 적응증 확대 또는 적응증 외삽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보통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단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다양한 이제 적응증을 갖고 있습니다. 인디케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디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오 의약품이 뭐 5개의 인디케이션을 갖고 서로 다른 건데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허가할 때 그 5개의 인디케이션을 다 대상으로 연구하도록 할 거냐? 이게 뭐 오리지널 신약도 아닌데 신약 바이오 약품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러한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를 나름대로 규제기관이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임상시험이죠.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다른 적응증, 연구하지 않은 적응증에도 마치 적용되는 것처럼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적응증 외삽 또는 이제 적응증 확대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이걸 허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게 아니네요. 이제 램시마. 이 램시마는 뭐냐면은 국내 회사인 셀트리온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허가를 받은 단일 분항체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베이스드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 원래 기준 의약품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의약품은 인플릭스맵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레미케이드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팔렸고 이 레미케이드, 인플릭스맵은 크게 그러니까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를 포함한 결체적 질환과 그 다음에 IBD, 그러니까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이제 그 건선 및 건선 관절 이쪽에 이제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셀트리온이 스터디를 한 거는 이제 램시마를 대상으로 스터디한 거는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그러니까 류마티성 관절염만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근간으로 이제 다른데 적응증 외삽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 EU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갖고 있었던 다른 질환에 또 허가를 받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크론스, 어스레트 콜라이티스, 그러니까 CD와 UC가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고요. 강직성 척추염, 다음에 건선, 또 건선 관절염 이런 쪽으로도 이제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이제 이게 한국 회사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당시에 아마 그래도 국내에서 개발한 최초의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맵 베이스드의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그 배려를 많이 받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 회사로서는 잘 된 일이죠. 근데 헬스 캐나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그러니까 결체적 질환 쪽과 건선 관절염, 건선 경우에는 허가를 해줬지만은 IBD 쪽에는 허가를 안 해줬어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 뒤에 연구 안 된 것들은 허가를 안 내줬고 나중에 FDA는 이제 전체를 다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이지만. 근데 종국에 가서는 헬스 캐나다도 일본도 이제 다른 질환으로 다 확대를 해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어떤 특정한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됐을 때 무작정 이렇게 다른 적응증으로 외삽해 주는 걸 허용할 건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사용한 경험이 채 뭐 5년이 넘지 않은 그러한 종류의 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충분한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나름대로 입증한 것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개발에 많은 노력과 품이 들어가는 것도 또 인정해야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인디케이션에서 연구한 결과를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무작정 그냥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그냥 외삽해 줄 건가? 이거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그렇게 할 건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FDA가 이제 허가할 때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경험이 좀 쌓였을 테니까 뒤니까 별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처음에 EU나 한국 FDA가 한국 식약처가 이렇게 허가를 했을 때는 좀 그런 면들을 사실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의약품 개발의 과정이 사실 많은 경우 이제 외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환자군에서만 하고 나머지로 이렇게 해주고 또 소아에서 연구 안 하고 그렇지만 성인자로 이렇게 외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외삽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도 쓰고요. 또 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약품 개발, 신약 개발이
외삽을 제대로 하는 과정에 든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시밀러가 과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외삽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 그리고 조건을 만족했는가? 이런 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7년 전이네요. 이러한 이제 상당히 도전적인 제목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인디케이션에서 얻어진 안전성, 유효성 정보를 실제로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외삽할 수 있겠는가?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 이제 이러한 그 커멘터리를 제가 작성해서 이렇게 이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주장했던 거는 익스트라폴레이션, 그러니까 외삽 가능한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논증한 거고요. 사실 이게 뭐 나름대로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썼던 논문들 뭐 대단한 것도 별로 없는데요. 이건 별로 대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이 주제가 매우 이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논쟁을 유발하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나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인용을 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인용한 것도 있고 말도 안 된다라고 뭐 인용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당연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 제가 주장했던 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셀트리온의 렘지마, 인플릭스맵 바이오시밀러요. 이거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에서만 스터디하고 나머지 인디케이션, IBD를 포함해서 다른 쪽으로 다 외삽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한 인디케이션에서 연구한 결과를 다른 적응 쪽으로 외삽하려고 하면은 그 연구한 인디케이션 정증이 충분히 민감한 정증, 여기서 민감, 센시티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니컬 모델을 얘기합니다. 근데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류마티성 관절염은 가장 센시티브한 클리니컬 모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인플릭스맵을 포함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러한 그 류마티성 관절염 IBD 쪽에 새로운 치료 지평을 열었던 약물들이 전부 다 TNF 알파를 블록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인플릭스맵처럼 온전한 엔티바디도 있고요. 이타너셉처럼 뭐 TNF 알파의 수용체를 뭐 FC로 붙여놓은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 메커니즘은 TNF 알파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임문 사이토카인이죠.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이러한 인플릭스맵의 주요 기전이다. 근데 이것만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것과 비슷한 건데 결국 생물의약품의 경우,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그 안전성 중에서도 면역 원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 원성은 임뮤노제네시스는 생물학적 제재가 들어왔을 때 그 생물학적 제재를 인지하는 항체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고 바인딩 엔티바디 또는 엔티드러그 엔티바디, ADA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중에 일부는 그 해당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생물의약품의 기능을 무효화시키는 중화 항체,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면역 원성이 사실은 인디케이션 바이 인디케이션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인디케이션도 충분히 민감한 어떤 임상 모델에서 없다라고 확인한 거냐. 왜냐하면 별로 민감하지 않은 임상 모델을 썼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차이가 다른 인디케이션에 있을 수 있는데 못 잡아내는 경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다는 게 이제 몇 가지 분석을 이제 실시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감한 임상 모델, 민감한 정증은 뭐냐? 차이가 있을 때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임상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는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과연 뭐겠느냐? 그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착안한 것은 오케이. 이게 위약 대비해서 효과가 크면 클수록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쉽게 잡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약 대비한 효과가 작은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의 경우에는 비록 차이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차이가 있어도 잘 못 잡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그러니까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사이에 20%의 어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인디케이션 A의 경우에는 플라세보 어저스팅 하시면서 위약대조 차이가 50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절대치로서 여기는 60 이게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가정하죠. 이 둘 차이가 50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A와 바이오시밀러 B의 경우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차이를 비교적 20% 차이지만 이 차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적응증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플라세보 어저스팅, 그러니까 위약대조한 효과의 차이가 절대값으로 5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비록 레퍼런스록과 바이오시밀러 사이에 20%의 차이가 있지만 그의 절대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위약 대비한 효과가 크면 클수록 그 적응증이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의약품 사이에 정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잘 잡아낼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그 램시마가 허가를 받을 때 썼던 그 페이퍼를 제가 들여다봤는데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CTP13이 램시마의 이제 개발명이었는데요. 하나는 플레이트라, 이건 이제 플레이트라로 끝났으니까 RA죠. RA에서 했고요. 또 이제 보조적으로 플레이트하우스, 여기는 이제 보조적인 스타디만 한 겁니다. 이거 여기서 했고, 요거는 이제 보조적인 스타디만 한 건데 AS로 끝났으니까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죠.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이건 한국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여기 참여해서 연구를 했고요. 좋은데 실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연구도 열심히 했고 환자 수도 이제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이 램시마, 그러니까 CTP13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허가받은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베이스드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잘 한 거죠. 열심히 한 거고. 실제로는 이쿠비런스 스터디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하고 보조적으로 PK 베이스드의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그러니까 이건 임상 차이를 본 게 아니고 약동학적 양상이 유사한가를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아래에서만 스터디를 하고 한국의 식약처와 뭐 이후의 EU는 원래 오리지널 의약품인 이제 인플릭스맵이 갖고 있던 레미케이드가 갖고 있는 다른 적응증 IBD 쪽과 그다음에 이런데 소라이틱 아트라이티스, 또 플레이크 소라이티스 이런 쪽으로도 다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적응증 확대 의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정말 RA가 가장 민감한 임상 그 어떤 대상인가?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인플릭스맥과 플라시보 차이의 그 어떤 효과 차이, 그러니까 위약 대조한 효과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RA인데 RA가 이렇게 보면 이제 표라서 좀 보기 나쁘시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질환군 대비해서 위약 대조 효과가 RA의 경우에 가장 작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요. RA가 일단 민감한 임상 모델은 아니고 가장 민감한 임상 모델은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플레이크, 그러니까 판상 건선이나 아니면 소라이틱 아트라이티스, 그러니까 건선 관절염의 경우가 위약 대비 효과가 제일 컸다는 거죠. 오리지널 의약품 얘기합니다. 레미케이드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바이오시밀러와 그 오리지널 약 사이에 차이가 있었으면 그 차이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적응증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면 RA가 결국은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고 거기가 제일 환자가 많을 거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시도했던 거고, 그거는 사실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 적응증을 그러니까 연구되지 않은 다른 질환으로 확대 또는 외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렇게 매우 민감하지 않은 임상 대상을, 그러니까 질환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따라 하는 것은 이게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로서 램시마가 전 세계에서 최초 허가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바이오시밀러, 특히 항체 베이스의 어떤 의약품으로서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건데, 이게 조금 그거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어떤 결정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수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은 아이디어를 같은 회사가 셀트리온에 했던 이제 하즈맵이라고, 트레스주맵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게 헐투 양성인 경우에 herceptin이 허가를 받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advanced gastric cancer의 경우에도 이제 adjuvant 용법으로 쓸 경우에,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쓸 경우에 니어 adjuvant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herceptin이 허가를 받았는데 herceptin의 경우에도 어디에서 허가를 이제 받기 위해서 그 연구를 했냐면요, 허투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그 임상 시험을 했었고요. MFDS에서 그러니까 식약처의 경우에 아까 CTP13, 인플루엑스메 바이오시밀러 경우 마찬가지로 원래 herceptin이 갖고 있던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early stage breast cancer, adjuvant 또는 metastatic gastric cancer에 이제 허투를 쓰는 이런 경우에도 허투 양성인 전이성 위암의 경우에도 쓰는 것으로 이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처음에 했던 여기 허가를 받았을 때 연구했던 허투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이 가장 민감한,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잡아낼 수 있는 적응 인디케이션이겠느냐, 적응증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은 결국 위약대조한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결국 암이기 때문에 overall survival이나 또는 DFS 같은 것들을 비교하고 그것들 갖다 이제 이런 hazard ratio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고, hazard ratio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이제 가장 그 위약 대비한 효과가 큰 집단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연구했던 그 메타스테틱 브레스트 캔서의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overall survival hazard ratio인데 20%밖에 플라시보 대비해서 줄지 않지만 실제로 더 훨씬 효과가 나는 것은 early breast cancer에 이제 adjuvant로 쓰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뭐 거의 뭐 40%가량 감소하는 거, 이건 20%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herceptin의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를 허가할 때도 사용했던 요 인디케이션은 가장 민감한 적응증이 아니었었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또 연구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neoadjuvant breast cancer treatment가 가장 센시티브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허가할 때 이거 안 하고 했던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클리니컬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또는 허주마,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허투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이 가장 민감한 임상 모델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차이가 있었을 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데이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인플루엑스메 바이오시밀러 이야기니까요. 결국 TNF-알파를 블록하는 게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그게 모든 적응증별로 다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보여드리는 거지만은 이게 이제 인플루엑스맵이고, 인플루엑스맵은 사실 이제 제대로 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입니다. 근데 이타너셉트, 엔브레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FC가 이제 링커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그냥 수용성 또 트랜스셀룰러 TNF-알파 리셉터 갖다 이렇게 두 개 연결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메릭 퓨전 프로테인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몸 안에 존재하는 어떤 그 엔도지너스한 바이오 어떤 물질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RA에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인플루엑스면 RA뿐만이 아니라 IBD인 크론스 디지즈, 얼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의 경우에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타너셉트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TNF-알파를 블록하는 게 유일한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유일한 작용 기전이라고 한다면은 TNF-알파를 이렇게 팹으로 블록하거나 아니면 수용성 TNF-알파 리셉터를 숨으로써 TNF-알파가 리셉터에 붙지 못하도록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기전을 하는데 왜 인플렉스맵은 약간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뿐만 아니라 IBD에도 효과가 있는데 이타너셉트는 IBD에는 효과가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IBD가 RA와는 다른 어떤 질병 발생 기전이나 또는 패토피지올로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인플릭스맵의 경우에는 크론스 디지즈의 경우에 T셀의 이제 세포사를 인플릭스맵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크론스 디지즈 이제 셀들을 밖에서 가져다가 해보니까 인플릭스맵의 경우에는 T셀의 세포사, 그러니까 에이파토시스를 갖다가 이렇게 쭉 증가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타노셉트는 그런 세포 자연사 에이파토시스를 일으키지 않아요.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질환이 다 TNF 알파를 블록하는 것이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데 그것만 유일한 메커니즘이냐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인플릭스맵이 그럼 아래의 경우에는 아까 IBD의 경우에처럼 그 세포사를 추리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파토시스를 아래의 경우에는 이제 터넬, 뭐 튜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전 사실 뭐 깜깜이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에이파토시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염색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플라시보 대비해서 실제로 인플릭스맵을 쳤을 때 뭐 베이스라인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에이파토시스가 아래 환자의 경우에 그에서 유래한 셀 어떤 이게 아마 이제 그 관절 내에 있는 관절 이제 세포들을 갖다가 놓고 이제 한 건데 이게 에이파토시스 안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작동하는 것이 이렇게 팹이 붙어가지고 어떤 엔티바디를 인지하는 요 부분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관여하는 보체 기반 또는 엔티바디 디펜던트 셀룰러 사이트 톡시시티 특히 FC를 인지하는 우리 몸 안에 FC 리셉터를 갖고 있는 것들이 FC를 인지하고 와서 자연 살해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을 보이는 어떤 적응증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릭스맵의 경우에는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뿐만 아니라 IBD에도 다 효과가 있는데 이타노셉트의 경우에는 IBD에는 효과가 없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램시마의 그 내용을 갖고 해봤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사용했던 뭐 이펙터 셀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PBMC를 갖고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센시티브한 NK 셀을 갖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ADCC가 일어나는 정도가 실제로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랑 그다음에 셀트리온을 개발했던 램시마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차이가 과연 얼마나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겠냐 이건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럼 이제 차이가 났던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해서 램시마에서 ADCC가 적게 나타나는 어떤 이유가 뭐냐 봤더니 결국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램시마의 경우에 레미케이드보다 이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되는 정도가 좀 작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램시마의 ADCC를 작게 나타나게 했던 어떤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까 보였던 PBMC에서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PBMC가 아닌 다른 내추럴 킬러 셀의 FC를 인지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훨씬 예민한 건데 이걸로 예민한 걸 해봤더니 차이가 있고 뭐 회사 얘기는 이제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유 때문에 헬스 캐나다에서 처음에 허가를 할 때 RA 쪽으로는 허가를 내줬지만 램시마에 IBD 쪽으로 허가를 내지 않았더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이제 뒷얘기가 있었습니다.